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3, 4월 달 요약 과정입니다. 요약 과정. 9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저 민법의 민사특별법처럼,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 개발론 파트를 제가 1월, 2월, 3월, 4월 합쳐서 딱 한 번만 수업 진행을 합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해도 돼요. 요거를 굳이 뭐 이렇게 두 번 정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개발론을 진행을 해서 기본 이론 강의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핵심 요약 과정에서는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는 없는 강좌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 투자 두 번 있어요. 감정평가, 금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 4월 핵심 요약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핵심 요약은 전범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필수 내용을 받고 응용 부분까지도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학 총론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있거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가면 법경기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5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산본, 생소상. 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가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자산이란 표현하고 자본이란 표현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2번, 3번 정도 더 등장을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개념이 절량인데 절량을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제자 할 때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산이라는 개념은 자본과 부채 합이란 말이야. 나 앞에서 우리 자산 자본은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경제적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유량 절량에 오면 뭐가 되냐면 절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또 상당히 중요한 곳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투자론에 가면 그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율 분석법은 그 대부 비율이라는 것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공통점이 분자에 부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채를 박아놓고 밑에가 분모죠. 전체 자산분의 부채 그려버리면 이게 대부 비율이 돼요. 근데 내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부채 비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응용 부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앞뒤에서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응용 부분까지도 좀 터치를 하는 과정이 3, 4월 요약 과정이다. 근데 3, 4월 요약 과정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그 우리 혹시 재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안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을 최소 이론 과정을 한 번 이상 들으셨던 분들한테 효과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을 미리 수강을 하시고 오신 분들한테 좀 효과가 큽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 이제 제가 뭐 작년에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묻기는 좀 그렇고 해도 안 했다 그러는 경우도 많고 안 했대. 예. 안 했대. 자기는 깨끗하대.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또 이 강의를 듣기는 좀 이렇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딱 3개만 정해 드릴게요. 딱 3개만. 여기 중에서 경제론이요. 경제론. 경제론 파트에 뭐가 있냐면 그 수요 공급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론 파트에 수요 공급만.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면 투자론 있었죠. 투자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감정평가론. 요 3개 수투감입니다. 그래서 경제론의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 요 3개 파트만이라도요. 꼭 요거는 수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이나 뭐 이렇게 남는 시간을 통해서 그 꼭 기본 이론 수업을 듣고 오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은 그 핵심 과정만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은 어느 정도 이론 과정을 한번 수강했다라는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들이 완전히 못 듣는 건 아닌데 효과를 좀 크게 보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했거나 아니면 재시생분들은 바로 들어오셔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과정에서는 저기 제가 교재 안에 보면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들이 있거든요. 각 단원이 끝나고 나면 한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릴 거고, 여기 교재 끝에 보면 메타 인지 학습 체크라고 있거든요. 요거 다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메타 인지 체크가 뭔지는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저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이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오후에 기출 지문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기출 지문 특강. 요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상당히 진도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기출 지문 특강. 여러분들 간혹 이제 우리가 그 5월달, 6월달이 되면 기출 문제 풀이를 하거든요. 5월달, 6월달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 당장 이제 다음 과정이죠. 갑자기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와, 이제 이 공부를 괜히 했구나. 괜히 했구나. 나는 사기당한 것 같아.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문제가 잘 안 풀리면서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2차를 포기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1, 12, 1, 2, 3, 4 이렇게 거의 6개월 정도를 1차, 2차를 갖다가 빡빡하게 월화수목금토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한 5월 달에 기출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2차를 포기하는 그런 고민을 절반 정도가 해요. 2차를 하지 말까? 1차만 할까? 집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지? 다 3, 4년 걸린다고 얘기를 할까? 하여튼 뭐 3, 4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혼자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죠. 그러니까 고민은 절반이 하고요. 그 중에 또 절반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서 2차를 포기하고 1차만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요. 그 가운데 그 과도기적 형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문제풀이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요 지문 특강. 어차피 이 지문으로 5월달, 6월달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특강에 해주시면 참 좋은데, 참 이게 쉽진 않아요. 2달 동안 수업만 몇 시간을 들으셔야 되냐면 오전에 4시간 듣고 그 기출 지문 특강을 2시간 들어야 되니까 수업만 6시간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 뭐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아세요? 양대산맥, 우루사랑 양대산맥인데, 예. 그 아로나민 골드 광고를 보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출 지문 2시간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2달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루에 원래 4시간 수업을 듣다가 6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2달이 지났을 때 차이는 저는 현격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듣는 분들은 영상이라도 반드시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지문 특강 자체가 기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과도기 형태의 가장 좋은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3, 4월 핵심 요약 과정에서는 데일리 문제가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많고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가 너무 많으니까 데일리 문제는 뺐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드디어 3, 4월 달 계산 문제는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동안은 아주 기초적인 공식 정리와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만 했다면 이제는 3, 4월 달에는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배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3, 4월 달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요. 우리가 1, 2월 달에 추가적으로 나갔던 자료가 있거든요.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1, 2월 강좌를 다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1, 2월 달에 데일리로 나갔던 그 60점 만들기 80제라고 있어요. 60점 만들기 80제. 요걸 다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출력하시고 학원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 달라고 하세요. 총 오늘까지 포함해서 8개가 나갔거든요. 그럼 총 80문제고 이 80문제를 100점 맞으시면요. 80문제를 100점 맞으시면 진짜 60점이 나와요. 80문제를 몇 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진짜 60점이 나오니까 60점 만들기 80제, 80문제를 반드시 요것만이라도 출력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하시고 요것만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거든요. 따로 찍었으니까 그 영상 마지막 영상만 보셔도 좋으니까요. 일단 80제, 60점 만들기 80제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20쪽 부동산 개발 파트입니다. 220쪽 부동산 개발. 이제 그 학교들이 대학은 개강을 했고 초중고도 개학을 했습니다. 그죠? 개학을 했고 이제 집에 애들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시고 합격자들 이렇게 보면 절대 공부 시간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었지라는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그 정도였던 절대 시간 공부는 해주셔야 되고 제가 요구하는 바는 동차 합격 기준으로 그 정도의 공부를 했던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쌤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추셔야 되지 그 기준을 본인에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입버릇처럼 정말 입버릇처럼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뱉는 단어가 모두 부정적이야.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막 그래요. 어쩌라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인고의 과정을 꼭 견뎌주시고 반드시 그 과실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론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발, 부동산 개발. 우리 개발 사업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개발의 정의가 뭐냐? 요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은 이런 걸 개발이라 그래요. 편하게 보세요. 개발은 건설공사하는 거 개발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개발이겠죠.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것도 개발이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심지어 용도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모두 다 개발입니다. 근데 법에 딱 박아놨습니다. 개발에는 뭐를 제외했냐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라고 법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발에 뭐가 포함되는지를 공부하지 마시고 개발에 이게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 하나만 따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공. 개발에는 시공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업이란 건 뭐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개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개시 제외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개시 제외. 우리가 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스트레스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런 개시 제외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개발에는 뭐가? 시공이 제외된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었고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 세 가지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심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구를 두 글자로는 도심이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센터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합니다. 이 CBD라고 합니다. CBD. 맞아요? 방금 우리 개발에는 시공이 뭐 된다? 제외된다.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 세 번째,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가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었고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별 뭐가 있었고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데 요 두 개만 개별이 딱 두 번 뜨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중심 업무지구 요거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모두 해당이 된다. 그래서 CB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에는 시공이 제외된다. 기억을 하시고 개가 뜨면 모두 다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CB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CBD 이렇게 개시제외? 이런 개시제외 이렇게 이런 개시군구청장 여기 욕 3종 세트인데 욕 3종이에요. 공부하다 공부 안 될 때 이런 CBD 이렇게 이런 개시제외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요. 이런 CBD 이렇게 이런 개시제외 이렇게 잘하네. 마지막으로 이런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개발의 시공제외, 개시제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하는 주체는 세 가지 주체가 있어요. 공적 주체, 쟤를 1섹터라 그래요. 1섹터. 사적 주체, 쟤를 2섹터라고 합니다. 2섹터. 그리고 공동주택, 1섹터와 2섹터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3섹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1섹터에는 누가 있냐면 국가, 지자체, 공사 이런 애들을 1섹터, 개인기업, 조합 이런 애들을 2섹터,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3섹터 개발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관 합동이라고 합니다. 민관 합동. 여러분들 민이 뭐예요? 민이 2섹터시 사적 주체. 오케이? 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뭐예요? 관이 관공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관공서. 이게 이제 공적 주체가 되겠죠. 민관 합동이라는 것은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3섹터 개발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가로 2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자, 우리 이 과정은 순서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총 7단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디어, 구상한다 그래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비적 타당성. 촌스럽게 이거 예비적 타당성 안 그래요. 이거 실제로도 쓰는 말입니다. 예타라 그래요. 뭐예요? 예타. 예타. 예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지 매입. 그 다음에 뭐예요? 타당성.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를 기점으로?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타당성 분석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을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타당성이고? 예비적 타당성이고 두 번째는 그냥 타당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1번이 뭐예요?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두 번째 부지 매입 전에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야지. 그게 뭐예요? 예타야. 예비적 타당성. 그리고 뭐 하고요? 부지 사고 그 다음에요? 타당성.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 시험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 빌려서 짓고 팔아먹는 거거든요. 돈 빌려서 짓고 팔아먹는. 돈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금융, 짓는 거, 건설,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예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타. 예타 다음에 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납니다. 예타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면 안 되고 예타 다음에 뭐 하고?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예타, 그전에 타가 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예타 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부지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 전에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 사러 가는 거예요. 사고 나면 타당성 분석에서 돈 빌려서 짓고 팔아먹는 겁니다. 암기할 때는 자 따라해 볼까요? 예. 부타 금건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부타 금건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보지 말고만 해보죠. 아이디어 예타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 타 그 다음에 금융 건설 마케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예 부탁 근건마 아예 부탁 근건마 아예 부탁 근건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우리가 통상 세 가지로 보거든요. 법시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비용 위험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시장 위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이 있는데 여기 시험에서 한 번씩 바꿔서 나오거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라는 말이 떴어요.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소유권 관계. 소유권 관계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럼 시험에서 혹시 법률적 위험에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상 위험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상 위험이 있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겁니다. 이용 규제가 공법이고요. 소유권 관계가 사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용 규제가 공법이라는 걸 모르면요. 공법 선생이 엄청 섭섭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가면 아니 어디에는 뭐 들어올 수 있고 뭐 못 들어오고 몇 제곱미터까지는 되고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이용 규제거든요. 이용 규제는 대표적인 공법적 위험이고 소유권 관계가 사법상 위험이라는 걸 모르면요. 민법 쌤 엄청 섭섭해합니다. 소유권 뭐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거 전부 다 점유권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 민법은 대표적인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사법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주로 우리가 법률적 위험 그러면 공법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좀 비싸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 시비 세 가지 위험 중에서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그러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비용 위험. 요거는 앞에다가 뭐를 적어두시면 조금 더 좋냐면 추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위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그걸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가 심하면 비용 위험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겠고 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비용 위험 부담이 커지겠지. 이거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겁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개발 실무에서 뭐라 부르냐면 책임 시공이라 그래요. 예컨대 자, 특정 개발 사업을 이 개발 사업 얼마쯤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시공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한 10억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중간에 인플레 같은 게 발생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런 거 싫으니까 너 이 개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한번 얘기해봐 그랬습니다. 원래는 아까 얼마나 그랬지? 10억 그랬지. 그렇다면 12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미리 제한을 받고 그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개발 사업이 많이 장기가 소요되고 인플레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13억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최대 가격 제시했던 얼마? 10억만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맺는 순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시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필요 이상으로 계약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처음부터 너무 상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줄이기 위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성 연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이렇게 객관식 자격 시험은요.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연구하고 시장성 연구는 앞으로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어떤 게 시장이고 어떤 게 시장성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어디죠? 시장.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이거 따지는 걸 시장 연구라 그래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 따지는 무슨 연구를? 시장 연구를 뭐 해야 된다?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저 보세요.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공급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수요가 100개 있어요? 공급이 50개 있고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공급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가 된다 하시면 돼요. 뭐 된다? 매매가 된다. 매매를 거래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시장성이라 그래요. 매매되고 거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성. 매매가 잘 안 되면 시장성이 없다 그래요. 비시장성 그럽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토지, 아파트,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은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얘는 시장성이 있다. 매매가 되니까 시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학교, 사찰, 교회, 파출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 도청 이런 것들은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잘 안 되죠. 매매가 잘 안 되죠. 그럼 뭐가 없다?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봐야 매매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매매될지를 봐야 수요 공급 상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봐야 매매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잖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요 100개, 공급 150개. 그러면 살 사람은 100명밖에 없는데 시장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물량은 150개가 있죠.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지. 매매가 안 된다. 그럼 지방 지금 광역시들이요. 미분양이 엄청 많대요. 미분양이 엄청 많대요. 그럼 무엇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잖아. 우리 지금 방금 뭐 봤어? 시장 봤지? 왜 이러는 거야? 약간 무섭다. 수요 공급 보는 게 시장이라고 매매될지 안 될지 보는 게 시장성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잖아. 그럼 여기는 매매가
안 되겠다.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서울의 강남 지금 아파트 가격이 토지거래 허가구에 해제되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거기는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뭐 봤어? 시장을 잘 봤어요. 시장 보니까 여기는 매매가 되겠구나. 시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뭐를 봐야? 시장을 봐야 시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보는 건 뭐고요?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보는 것은 시장성. 근데 제가 이게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건데 심량이 들여보내 놓으니까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었나? 시장성이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법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엄청 강화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성매매 특별방지법이에요. 성매매 특별방지법. 성매매 특별방지법. 매매 될지 안 될지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 하시면 돼요. 성매매.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뭐라고요? 성. 한번 해보자. 수요 공급 따지는 것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성. 누굴 먼저 한다? 시장. 이걸 봐야지 뭘 할 수 있다? 시장성.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니 뭐니 해도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흡술 분석입니다. 자, 흡술 분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흡술 분석은 뭐를 알아보기 위함이냐면 일단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뭐를 알아보기 위함? 시장성. 시장성이 아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매매. 매매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이 흡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랑 지금부터 흡술 분석은 지금 끝내시는 게 좋아요. 갑니다. 분당에 가봤어요. 분당에 가봤더니만 아파트가 한 만 채 정도가 1년 동안에 공급이 됐대요. 근데 이게 언제 공급이 된 거냐면 2024년. 몇 년도죠? 작년이지. 맞아요? 왜 작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올해는 통계 자료가 없으니까. 2025년이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하는 분석은 과거 분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 채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9,500채가 소비가 됐대요. 그럼 몇 채는? 500채는 소비되지 않고 남은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바꿀까요? 이거 몇 퍼? 95%. 이거 몇 퍼? 5%가 되는 거죠. 95%를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흡수율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조사해서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무슨 분석이다? 흡수율 분석이다. 근데 흡수율은 반대말이 있어요. 소비가 안 된 게 있거든. 소비가 안 된 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공실률이라 그래요. 뭔 비흡수율이라 그래요. 이걸 비흡수율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공실률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공실률과 흡수율은 반대말이니까 공실률이 낮을수록 흡수율이 높은 거고 흡수율이 낮을수록 공실률이 높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소비가 되면 흡수율, 소비 안 되고 남아있으면 공실률.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금 본 게 흡수율 분석인데 흡수율 분석은 2025년 현재 거 분석한 거예요? 2026년 미래 거 분석한 거예요? 2024년 과거 거 분석한 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험에서 과거를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추세 분석이다 그래요. 추세란 게 과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인데 혹시 시험에서 흡수율 분석을 왜 하지? 이것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지? 그러면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미래 예측.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분당 지역은 보니까 흡수가 잘 되는 지역이 흡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분석해 보니까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흡수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미래 예측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분석 자체, 흡수율 분석 자체는 과거 추세 분석이지만 혹시 시험에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하고 물으면 추세하면 틀려요. 현재가 나도 틀려요. 목적은 뭐예요? 미래. 그래서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크게 안 와닿겠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크게 와닿아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하고 미음이 나와요. 미음이. 그러면 미래 예측하고 미음이 나와야 됩니다. 미음 나오면 뭐로 연결? 미음을 나와야 됩니다. 미음 안 나오면 미음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잘 보시죠.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일단 무슨 분석이라 하는데?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데 흡수율 분석은 미래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이에요. 뭘 미래 분석이래. 아직 미음이 안 났는데. 다시.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이에요? 미래 분석이에요?
과거, 추세 분석이라 그래요. 혹시 흡술 분석을 왜 하나요?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흡술 분석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흡술 분석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방법이 없다니까. 앞에서 배우셨던 했을 때 배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원이라도 제가 듣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만은 앞에 수업을 듣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 들으면 더 좋고. 민감도 분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그 결과치라고 부르거든요.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 경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실은 영향을 미칩니까? 세금, 부동산의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투입 요소라 그래요. 그럼 뭐를 바꿨을 때? 투입 요소를 바꿨을 때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민감도 분석. 우리 부동산학의 꼴랑 분석해봐야 2개밖에 없어요. 꼴랑 2개 분석밖에 없어요. 근데 투입 요소 바꿨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져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분석은 무슨 분석이다? 흡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딱 부러지게 정리하시고요. 요 지문 OX 판단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잘 보시고,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흡술 분석이잖아요. X,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져서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잖아요. 요거는요, 흡술. 안 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틀리는 방법. 절대로 안 틀리는 방법. 흡수율은 반대말이 있어요. 흡수율 반대말이 뭐였지? 공실률이지. 근데 민감도 분석은 반대말이 없어요. 반대말이 없습니다. 반대말이 없는 분석은 민감도, 반대말이 있는 분석은 흡수율. 그럼 가보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가 되면 흡수율, 소비 안 되면 공실률. 반대말이 있다니까. 근데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분석? 민감도. 안 분석하는 건 둔감도 분석?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한번 가보죠. 흡술 분석은요, 뭐를 분석하는 건데? 과거?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미래 예측이 목적. 위험 나오면 위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법십이라 그래요.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십이 중에서 어떤 힘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힘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 대가리 쳐드릴까요? 어떤 위험이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고,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술 분석을 하는 것은 법십이 중에서 어떤 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시장 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대답해요. 수요 공급 따져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고 나중에 하는 건요, 시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요,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져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이 분석의 이름은요, 흡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입니다. 예컨대 부실공사, 아니면 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 인상, 운영 비효율성, 이런 것들은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인데, 보세요.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위험,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 지연 위험, 행정적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어진?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행정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X. 관리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 인상은 관리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X.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관리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우리 부동산학의 꼴랑 분석해봐야 몇 개 분석밖에 없는데 2개 분석밖에 없는데 하나는 민감도, 하나는 흡수율.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져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에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이 분석 이름은 흡수율.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꼴랑 분석해봐야 2개밖에 없으니까 구분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인데요.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를 따지는 분석이 총 5단계예요. 몇 단계? 5단계. 자, 제가 분당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당에다가 아파트를 한번 짓고 싶어요.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건요. 분당의 주민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당이 지으려면 인구 봐야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봐야 되겠지. 기반 산업 같은 거 봐야 되겠지. 교통이 어떤지 봐야 되겠지. 그게 끝났으면요. 내가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인데 수요 몇 개인지 공급 몇 개인지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수요가 많으면 뭐가 있어요? 매매가 되지. 그럼 시장성 있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 뭐가 없네? 매매가 안 될 테니까 시장성이 없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많아? 수요가 많아. 그럼 뭐가 있어? 매매가 되니까 시장성이 있지. 그때는 돈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요? 돈 될까 안 될까. 그럼 만약에 팔리질 않는다면,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 지출을 분석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린다고 판단이 됐을 때 수익 지출을 판단해서 뭐가 크면, 수익이 크면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그럼 분당의 인구, 소득, 기반 산업, 교통 같은 거 본다 그랬죠? 이걸 지역 경제 분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역을 먼저 보고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보는 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시장을 보니까 매매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매매 그랬지.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뭐죠? 시장성. 시장성 있으면 투자해요? 절대 안 납니다. 방금 여러분들 큰일 날 뻔하셨어요. 시장성 있으면 투자하면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시장성 있으면 비로소 뭘 보러 가는 거냐면 타당성 보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투자는 언제 하냐면 타당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타투. 타투 알죠? 타투. 착하게 살자. 일심 뭐 몰라요? 타투예요. 투자는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지.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사 엄청 잘 된다니까. 왜냐면 시장성이 뭐니까 매매가 된다는 얘기니까. 장사 엄청 잘 되는데 장사 엄청 잘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면서 같이 와서 일해줘요. 그러면 자녀들도 힘들지.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온 가족이 다 힘들고 나중에 정산해 보면 돈이 안 돼.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 안 돼? 잘 된다니까. 뭘 안 된대. 장사가 잘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 근데 뭐가 안 돼? 돈이 안 된다니까. 돈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시장성 있을 때는 뭐를 보러 가는 거예요? 타당성을 보러 가는 거예요. 수익이 많으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거예요. 그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 따라합니다.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시투야, 타투야? 보지 말고 한번 해. 보지 말고. 안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분당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분당에 인구, 소득, 기반 산업, 교통의 흐름 같은 것들 따져보는, 자꾸 보는 사람, 우리 학원에 보지 말라는데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지금.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 보게 하려고 이 정도 체격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임기원 머리로 못 가립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얼굴에 살이 좀 빠졌나 싶으면 전날 라면 끓여 먹고 자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라면 먹기 싫은데 라면 끓여 먹고 자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거 칠판을 가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얼마나 먹기 싫은데 억지로 또 먹고 잤네. 아무튼.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분당 지역의 소득 수준, 기반 산업, 인구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역경제. 내가 공급하려는 아파트의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를 따집니다. 시장.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니까 매매가 될 것 같아요. 매매가 된다고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매매가 되는 걸 확정이 났으니까 수익과 지출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요. 지시성 타투.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렇게 5단계를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잠깐 책 한번 보실래요? 아직은 모르셔도 되긴 한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신가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순서를 묻는 문제. 일단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순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순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오늘 여러분들 저랑 순서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순서 배운 적이 있는데 제 앞에서 우리가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이 있거든요.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은 순서를 틀리면 안 돼요. 제일 앞에 중심업무지구가 있어요. 요거 중심업무지구를 두 글자로는 도심이라고 하고요. 세 글자로는 CBD라 그래요. 이런 CB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옆에 점이지대가 있어요. 전이지대 그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적급주택지역, 고급주택지역, 통근자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중전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어떻게 시작? 요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냐면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중전 저고통스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요? 중심지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가 살아요, 고가 살아요? 저가 살아요. 접근성이 좀 더 양호한 곳에 저가 산다.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5개 순서 기억하시고 오늘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고 시작합니까? 아, 예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예. 부타, 금, 건, 마. 아, 예, 부타, 금, 건,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매입,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이 사업이 타당하지 못한지 5단계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시성 타투. 한번 해보자. 타투. 지금은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입니다. 4번은요, 참고로 들으세요. 그냥 감정평가를 7단계로 하거든요. 몇 단계? 7단계인데 감정평가 7단계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앞에 거 3개랑 마지막 7번째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3개랑 마지막 7개. 첫 번째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 정리를 해요. 방금 수집한 자료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감정 평가 방법을 선정, 적용하고 마지막에 감정 평가액을 결정 표시합니다. 결정 표시. 그래서 이게 감정 평가의 7단계인데 우린 7단계를 다 기억하지 말고 4단계만. 앞에 거 3개랑 마지막 1개.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면 기초되고 결정 표시 하시면 됩니다. 뭐요? 결정 표시. 기초되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반드시 중요한 게 감정 평가는 순서 중에서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대답하세요. 감정 평가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물건을 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무슨 분석을 해서 개별 분석을 해서 우리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순서 바뀌면 절단나는 5종 세트.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순서 5종 세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욕 3종 세트는 했었죠? 이런 CBD, 이런 게시제외, 이런 게시군 구청장, 이 욕 3종 세트였고 순서를 틀리면 절단나는 순서 5종 세트는요. 버즈스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 개발의 7단계는 아예 부타 금감마,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 지시성 타투, 감정평가의 절차 7단계는 기초되고 결정 표시, 감정평가의 순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리고 교재 페이지 222쪽으로 가요. 222. 이해가시니까 요거 여러분들 집안 보세요. 아파트 뭐 할 때? 재건축 사업 할 때 뭐가 구성이 되냐면 조합이 구성이 돼요. 뭐 구성이 된다고? 조합. 이 조합의 사업성은 어떨 때 조합은 사업성이 좋아지고 어떨 때 조합의 사업성이 나빠지는지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재건축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 아파트들 곧 가까운 장래에 as soon as 재건축 연한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정부 추세가 기조가 재건축을 좀 이렇게 누르는 겁니까? 허용해 주겠답니까? 그 최근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재건축이 뭔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양호. 한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 건데, 열악하면 재개발을 해요. 극히 열악하면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재건축을 하는데, 원래 몇 세대였냐면 5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아파트. 원래 1000세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든 거야. 원래 몇 층? 5층 몇 세대? 1000세대. 5층 1000세대인데, 요게 재건축이 될 때는 5층으로 재건축 되겠지? 아니죠. 25층이나 30층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겠죠.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2500세대 합시다. 2500세대. 그러면 재건축이 되면 이제 2500세대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세대는 누가 살고요?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1500세대가 새로 더 지어지잖아. 그지? 그러다 우리는 일반 분양 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분양?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뭐 알고 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합원이 그 본인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그거는 입주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 입주권. 그 일반 분양 물량에 사람들이 청약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겠죠. 1500개. 그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분양권이라 그래요. 똑같은 권리인데 원래 살던 조합원들이 그 주택에 들어서 살 권리는 입주권 그리고요. 청약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살 일반 분양 물량에 들어와서 살 권리는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요. 일반 분양이 성공해야 돼요. 일반 분양이 성공하면요.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일반 분양이 성공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요.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할인되는 게 좋아요? 할증되는 게 좋아요? 할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재건축이 될 때 3종 일반 주거지역 엄청 좋아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무슨 층이니까? 중고층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준족으로 바꿉니다. 준족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막 70층 막 짓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용적률이 할증되는 게 좋겠죠. 그럼 어쨌든 공사 기간은 길어지는 게 좋아요? 단축되는 게 좋아요? 단축. 공사비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 그래야지 조합원들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이해하셨죠?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절차가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인가 두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인가라 그래요.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인가라 그래요. 관처라고 하거든요.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이주 철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살던 조합원들이 곧 이주해야 되겠지. 왜냐면 뭐 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좀 잘 어디 가서 주변에서 어떻게 잘 살다 오라고. 주변 시세 한 70%? 뭐 감정 평가액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주비란 걸 주거든요. 뭘 준다고요? 다른 데 가서 좀 살다 오세요 하고 이주비를 주는데 이주비를 줘요? 빌려줘요? 빌려주겠지. 이주비 금리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재건축 경직 심할 때는요. 막 거의 공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막 1%대 막 이렇게. 요즘에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으니까 이주비 금리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주비 금리가 하락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원래 조합원들이 살 때는 몇 세대가 살았냐면 1000세대가 살았어요. 이제 곧 재건축이 되고 나면 여기는 2500세대가 살겠죠.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겠죠. 학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공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에서 야, 너네 아파트 땅 일부를 갖다가 내놔 그래요. 아파트 땅 일부를 도로 넓히게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부채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기부채납은 조합이 시한테 하는 거예요? 시가 조합한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아니에요. 방금 다른 얘기했어. 근데 분명히 들었는데 깜짝 놀랐잖아 방금. 방금 다시 한 번 더 기부채납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합이 시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들은 어쨌든 뭐 그거는 차치하고 기부 체납이 증가되는 게 좋아요? 감소되는 게 좋아요? 감소되는 게 좋습니다. 기부 체납이 증가되는 것은요. 조합원들이
그 대지 지분을 갖다 상당히 많이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사업성? 조합의 사업성.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갖다가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칠판 보시고. 건설 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거 좋겠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는 이건 상승해야지.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되고. 이해하시죠 이거?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 그러면 조합원 부담금이 인하되려면 일반 분양가가 상승,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상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용적률은 할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거니까. 이주비 준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하락하는 게. 공사기간은 단축.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 기부채납이 그렇다가. 기부채납은 뭐? 기부채납이 증가되면 안 좋습니다. 기부채납은 감소되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안 가도 우리 믿을게 이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가는요? 상승이요. 조합원 부담금은요? 하락, 인하되는 게 좋아요. 용적률은요? 할증. 공사 기간은요? 단축. 공사비는 하락. 이주비 금리 하락.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감소되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암기할 시간을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근데 대답을 잘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100% 이해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과정부터는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했으니까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기억이 지금 몇 줄이죠? 세 줄이죠. 기억 했던데 진짜 이건 만약인데 기억 세 줄 다 했다고 걸려봐 진짜. 자, 주어가 뭐죠? 부동산 개발이란.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말이 시험에 뜨면요. 어떤 게 있는지를 보지 말고 시공이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뭐요? 시공. 이건 뭐 된다? 제외된다. 이런 개시 제외. 이게 한번 포함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시공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X인데 어쨌든 지금은 기억이 맞다 틀렸다? 맞다. 기억이 맞는 순간 몇 번 날아가요? 3번, 4번, 5번 날아가잖아.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몇 번 아니면 2번.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바닥. 아시겠어요? 니은 갑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OX.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공개택 초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공개택 초토. 공안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뭐가 틀려요? 니은 틀립니다. 그럼 뭐는 품어야 되고 기억은 품어야 되지. 기억이 맞으니까. 뭐는 품으면 안 돼. 니은은 품으면 안 돼. 그럼 지문 지금 5개 중에서 몇 개만 했지만 2개만 했지만 답은 몇 번? 2번. 우리 이것을 소거 작업이라고 합니다. 소거 작업. 이 소거 작업을 갖다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맞는 거 내려가서 소거하고 틀린 거 내려가서 소거하다 보면요. 원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매뉴얼.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매뉴얼은 아니고 이렇게 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매뉴얼은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냐면 5개를 다 풀어서 맞추게 하는 문제는요. 잘못된 매뉴얼을 따른 거예요. 정상적인 매뉴얼은요. 평균 2개, 많게는 3개까지만 확실히 알면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닥이 그래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 구성은요. 보통 평균 2개, 많게는 3개까지만 풀면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그래도 모르니까 디귿은 갑시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끝에 한번 가보세요. 끝에. 왜? 목적. 목적. 흡술 분석이 무슨 분석인지 물은 거예요? 목적 물은 거예요? 목적. 목적은 미음이잖아. 뭐가 나와야 돼? 미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안 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 아닙니다. 과거를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흡술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미래 예측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맞대? 네, 틀려요. 리얼. 자, 용도지역지구제는 무슨 위요? 공법. 이번에 맞았어요. 소유권 관계는 뭐요? 사법. 이번에 맞았는데 이게 언제든지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미음. 자, 개발업자들마다 요구하는 수익이 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업자에 따라서는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따라서는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동산 학개론 60조 나오면 정말 좋아합니다. 민법을 잘해.
그래서 계론 60 넘으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같은 결과치라도 60점 넘으면 큰일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 못하는 분들. 손 들어봐. 빨리 들어. 민법 120, 그만할게요. 네. 아무튼, 그 민법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오는 분들은 개론을 70점 요구한다니까요. 결과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만족,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니까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인데 왜 틀렸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니은 디귿이 틀렸거든요. 니은 디귿이 틀렸는데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요. 흡술 분석의 목적은요. 과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합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걸 조사하는 것을 일단 무슨 분석? 흡술 분석. 흡술 분석은 뭐를 파악하는 거? 추세를 파악하는 거. 하지만 목적은 뭐 예측? 미래 예측하는 것이 목적. 어때 이번에는? 맞아요. 이번에는 2번, 3번 좀 비교합시다. 자, 분석에는요.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따지는 분석이 있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분석이 있거든요. 수요 공급을 따지는 것은 맞아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줄여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예타. 예타는 아직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면 수익을 따지더라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되겠어요? 계략적으로 따지는 거겠어요? 계략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5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좀 비싸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 법 12 중에서 어떤 힘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적 위험 부담 줄이기 위한 겁니다.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요.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술 분석 같은 걸 해야 되고요.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 12 중에서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개발의 유형과 개발 방식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